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엿새 전 검찰에 나간 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검찰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과정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 의혹 제기와 공방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수사 개시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12시간 조사를 벌인 지 엿새 만에 다시 나오라고 압박한 겁니다. 출석 일자는 설 연휴 이후로 27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4천억 원대 이익을 안겨주면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부터 이미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성남시 직원 진술 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사건 참고인 조사라고 적혔습니다. 이 직원은 유동규 본부장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당황스러웠다며 유 본부장이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측근도 아니고 비리가 나온다 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사업 문건에는 대장동 시행자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지정하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메모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도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적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한 뒤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 드라마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지 묻는 기자들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대신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치 검찰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의 일환으로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폭식 정치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특히 혐의별로 여러 번 쪼개서 소환하는 건 노골적인 망신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소환과 기소는 물론 체포 동의안까지 검찰이 모든 걸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겨운 대장동 범죄 드라마를 그만 끝내라며 이 대표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조율을 거쳐 설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도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죠.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그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새벽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김 전 회장이 수용돼 있는 방콕 외국인 보호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민 기자, 김성태 전 회장 아직 공항으로 출발한 건 아니죠? 네, 태국은 한국보다 2시간이 늦기 때문에 현재 저녁 6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김 전 회장은 몇 시간 뒤 저녁 늦은 시간 태국 수완나품 공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곳 시간으로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은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면서도 내부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서 가족과 친지들과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KBS와 전화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기도, 만날 이유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취재진도 통화 연결을 요청하고 또 외국인 보호소 면회도 시도해봤는데요. 송환과 강도 높은 수사를 앞둔 김 전 회장이 부담을 느낀 듯 응하지 않으면서 직접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대검찰청 호송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우리 국적기는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되면서 우리 법원 영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약 6시간 정도를 날아 내일 아침 8시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김 전 회장은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됩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데 비행기에서 이미 6시간 넘게 흘렀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대북 송금 의혹,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팀은 수완납품공항과 항공기에서도 김 전 회장을 계속 추적하며 송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 외국인 보호소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으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임료를 대신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의혹은 애초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지 김 전 회장의 귀국으로 실체가 밝혀질지 송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에게 20억 원어치 주식을 수임료 대신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거는 이 변호사를 소개받은 한 의뢰인과 이 변호사의 대화 등 녹음 파일 3개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25억이 뭐라고요?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거 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예. 안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태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갑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모두 부인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못 잃었거든요. 이태영 변호사 역시 MBC와의 통화에서 수임료는 1,100만 원이 전부였다며 의뢰인을 소개한 사람이 이력과 수임료를 부풀려 과시한 듯해 그냥 넘어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등 이 대표의 변호인 2명이 나란히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임명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사업에 관여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쌍방울의 유착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첫 의혹의 단초가 된 녹음 파일에는 쌍방울이란 회사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연결고리에 빈칸이 많은 아직은 말 그대로 의혹인 셈인데 검찰이 송환된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 그 빈칸들을 채워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어젯밤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을 달리던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을 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포천의 다른 곳에서도 1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입수해서 확인했더니 당시 빙판길에 접어든 차량의 핸들과 브레이크는 그야말로 먹통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서가던 차들이 비상등을 켠 모습을 보자 속도를 줄이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는 1차선을 달리던 다른 차량이 앞서가던 차 2대를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이 차도 난간에 충돌했습니다. 멈춰서 있기도 잠시, 뒤따라오던 차에 강하게 들이받치면서 그 충격으로 차체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어진 연쇄 추돌로 눈앞에 보이던 차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옆 차선에서도 속도를 줄일 수 없던 차들이 들이받고 받치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에 에어백이 터진 차량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나뒹굴고 일부 차들은 차종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9시 11분, 구리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성령 터널 근처에서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완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갓길로 어차피 박으려면은 옹벽을 차라리 박은 게 낫겠다 싶어서. 도로에 내렸다 녹은 눈이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벌어진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 도로를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전혀 미끄럽지 않다가 갑자기 이 도로에서 얼음 빙판길인 것처럼 아예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3명은 중상, 4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현장 수습이 마무리돼 이렇게 차량 통행이 재개됐는데요.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 이렇게 사고 잔해물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5km가량 떨어진 포천의 다른 도로에서도 14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포천 지역은 어제 오전부터 눈이 내렸고 밤에는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던 상태였습니다. 국토부가 추정한 당시 도로면 온도는 영하 2도 전후. 경찰은 제설 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사고 1시간 전 제설 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이번 사고도 겨울철이면 여지없이 발생하는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낮다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도로 위 결빙 현상, 왜, 어디서 많이 나타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4중 추돌 사고가 난 도로에 차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엉켜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차량을 길가로 밀어보려 하지만 발만 자꾸 미끄러집니다. 도로 위에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만난 차량들이 운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로 눈길에 미끄러져 뒤따라던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되겠습니다. 취재팀이 사고가 난 도로 주변을 달려봤습니다. 맨눈으로는 전혀 얼음이 보이지 않고 도로가 젖어 있는 정도로만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려서 도로를 손으로 쓸어보니 살얼음 조각들이 묻어나왔습니다. 한파 때 아스팔트 표면에 틈으로 스며든 눈이나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등과 만나 이 같은 결빙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기가 오염물질과 함께 검게 얼어붙으면서 아스팔트 색깔과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끄러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도 얼어있지 않아 보여도 전부 얼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은 물론 날이 밝을 때도 위험합니다. 2년여 전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 20중 추돌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당시는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도로의 결빙이나 서리로 4,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1.5배 높았습니다. 특히 간밤의 사고처럼 햇볕이나 지열의 영향을 덜 받는 터널 입출구나 고가도로 등에서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널 앞은 산으로 둘러싸여 그늘이 지는데요. 이런 구간은 일반 도로보다 보통 5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물기가 더 잘 얼어붙습니다. 살얼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1단이고 도로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는 빨리 그 부분에 어떠한 제설제를 뿌리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는 제설 작업과 순찰을 철저히 하겠다며 터널 출입구나 내리막길 등 결빙 취약 구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 눈이 내렸거나 내릴 경우 감속 운행이 최선이고 만약 미끄러지게 되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제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60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상간마을은 길이 끊겨 고립됐고 차량들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밤새 퍼부은 눈은 백두대간을 새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높이 780m의 설악산 울산바위도 햇살에 반짝입니다. 폭설에 파묻힌 차를 꺼내보려 하지만 운전석에 쌓인 눈만 치우는 것도 버겁습니다. 다른 길에는 포크레인이 길 한쪽에 쌓인 눈을 퍼내자 SUV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큰 눈덩이가 쌓인 기와 지붕도 위태위태한 모습을 드러냈고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때문에 비닐하우스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한 농가는 5년 넘게 키운 오미자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물코가 워낙 넓은 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냥 눈이 다 밑으로 빠지겠거니 했더니 그냥 다 쌓여가지고 저렇게 주저앉았어요. 고갯길에 막혔던 산간마을도 굴착기가 오고 나서야 간신히 길이 뚫렸습니다. 가정에 이제 피해가 난 것들이 있어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밥 먹고 이제 웬만한 길이 뚫어주면 그 이제 파악 좀 해봐야죠 뭐. 주요 간선도로에는 제설 장비가 집중 투입됐습니다. 하루 온종일 실어날라 이래요. 하루 온종일 실어날라. 이거 오늘 가지고 다 못해요. 내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 사이 작은 도로는 여전히 눈에 파묻혀 있어 나갈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 나오는 것도 간신히 지금 어떻게 나와가지고 차를 여기 갖다 놓으면 이 정도는 되겠는데 워낙 많이 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제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안쪽 골목은 상인들이 힘을 합쳐 눈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에서 뭐 장사해야 되니까 다 상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얼마나 더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이번 폭설로 강원도 곳곳이 마비됐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지던 강원 영동의 겨울 가뭄은 일시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계속되던 산불 위기 경보도 13일 이후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주 잠깐 봄 날씨처럼 포근했는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이번 주말 거쳐서 설 연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최아리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많이 추워 보이는데 전해주시죠. 네, 다시 강추위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남쪽에 따뜻한 공기에 막혀있던 찬 공기가 영동지방 폭설이 지난 뒤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톰한 겨울 외투 다시 꺼내 입었지만요. 지난주가 워낙에 포근했던 터라 이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으로는 보름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춥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영하 16도 등으로 중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퇴근길 무렵 눈도 살짝 날립니다. 늦은 오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밤 사이는 충청도에도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 고래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서울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겠습니다. 이 눈구름이 지난 뒤에도 찬 공기는 꾸준히 내려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영하 5도 안팎으로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주말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고온과 한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전세 사기 문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깡통 전세와 관련한 사기 피해들을 취재하던 중에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일들이 만연하다는 건데요. 이른바 유령 세입자를 통한 사기 대출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 건물. 3층에 있는 62제곱미터짜리 집, 방 2개에 거실 하나. 이 집에는 세입자 김 씨와 남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까지 모두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엔 정말 세 식구만 살까? 세입자와 함께 근처 주민센터에 찾아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나오거든요. 세입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에 또 다른 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자 김 씨가 전입 신고를 한 건 지난해 6월 29일. 그런데 2달 조금 지나 9월 8일에 또 다른 김 씨가 전입 신고를 해서
또 다른 세대주로 등록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지붕 두 가족,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유령 세입자입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우리가 뭐. 세입자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 빌라를 2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황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이 집을 전세가와 똑같은 2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자신의 돈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인 겁니다. 두 달 뒤 집주인 김 씨는 지금 세입자 모르게 또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인 겁니다. 지금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계속 이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돼요? 집주인 김 씨는 왜 한 집에 2명의 세입자를 들였을까? 집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뭐 어디에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주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봉천동 상가 건물 5층. 계단은 철문으로 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한 집에 2명의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 김모 씨. 김 씨는 급전이 필요해서 유령 세입자로 전세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의 사례처럼 기획하고 주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인천 부평의 빌라. 집주인 김 씨는 지금 유령 세입자에 앞서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맺은 계약서입니다. 1억 6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45만 원 반전세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김모 씨, 임차인은 정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 유령 세입자와의 계약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정 씨의 카드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이 거절된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령 세입자를 이용한 대출은 특히 코로나 기간에 집중됐다고 했습니다. 집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뭐 실사가 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좀 허점을 이용해서 특히 한 인터넷 은행에서 내놓은 상품이 먹잇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쉽고 빠르니까요. 이 전세는 뭐 집주인하고만 짜고 치면 바로 1억이 나와서 성형을 했던 거죠. 불법 전세 대출에는 세 그룹이 가담합니다. 깡통 전세를 떠안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하는 그룹,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하는 가짜 세입자 그룹,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대출을 일으키는 제보자와 같은 작업 대출 그룹입니다. 저희 업체 사이에서 안 하면은 바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때는 저거였으니까 사업자 하는 사람들도 다 저걸로 하고 2주 뒤쯤 대출금 1억 원이 나오고 가짜 세입자가 대출금 실행을 누르면 바지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은행 4-5군데를 돌며 현금으로 다 찾아 세 그룹이 나눠 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업계에선 정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줄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용 상태가 깨끗한 갓 주민등록이 나온 청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저 집주인 척 해주면은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만 돈 1,000에서 1,500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집중 대상이 됐다는 인터넷 은행의 전월세 대출 누적 금액은 작년 말 12조 900억 원으로 2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상당 금액이 이런 사기 대출에 관련됐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1, 2억인데 그게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100명, 200명씩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뭐 100억, 200억인데 이게 손실이 되게 클 거란 말이죠. 20대들도 뭐 신용불량자들도 더 늘어날 거고. 이 인터넷 은행은 작년 3월 불법 대출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이후 대출 거절 기준을 강화했으며 올해 안에 조사 기관을 늘려 불법 대출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홍신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홍 기자, 집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 거죠. 당연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고 이런 식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유령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집주인도 이걸 나몰라라 하면 결국 집에 압류가 걸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상적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갚을 생각이 없는 대출금과 살지도 않은 집에 이름만 있는 유령 세입자가 있는 건데요. 대출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올해 여름부터 전세 대출 폭탄이 대거 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범죄가 2년 전부터 급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인터넷 은행이 청년 전세 대출을 출시한 건 2020년이고요. 이듬해인 2021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한도가 늘고 코로나로 심사가 느슨해진 게 요인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빌라왕처럼 깡통주택을 떠안은 바지 집주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법 대출을 하려면 바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이 유령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불법 대출에 악용된 게 아닌지 불안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사안에 대해선 당장 금융당국에서 이런 불법 대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군요. 꼭 신청해 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친윤석열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이른바 친윤이냐 반윤이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 세우면서 자신은 절대 반윤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대통령과 맞서는 이미지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0조 원 투자 유치 소식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라며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홀로 찾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보수의 원류라고 내세웠습니다. 반윤의 우두머리라고까지 몰아붙이는 윤핵 간의 공세가 계속되자 자신도 윤 대통령과 함께 간다. 자신이야말로 정통 보수란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나 전 의원은 자신은 절대 반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론 성공하기 어렵다며 우리 모두가 친윤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마 여부는 윤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 문제로 여러 가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선 오늘도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한테 맞서 투쟁하고 핍박받는 이미지로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말은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오히려 유승민이나 이준석 계열로 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은 당신이 자신에게 모이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노래 가사에서 전두환 시대를 언급했는데요. 아버지의 권력을 과시하고 과거 군부 독재 피해자들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이 지난 13일 공개한 노래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공권력의 고문시설이었던 대공분실을 연상케 합니다. 앞서 자신을 저격한 래퍼 플리키뱅의 노래를 맞받아친 건데 플리키뱅은 노엘의 음주운전 전과와 경찰관 폭행 등을 꼬집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노엘이 전두환 정권 당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역사적 비극을 경시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래퍼는 아버지가 기득권이고 힘, 권력이 있어서 군부 시대라면 플리키뱅은 고문당했을 거란 의미라 지적했고 진중권 작가도 자신의 SNS에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은 우리 아빠가 이 나라 대통령이야.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런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장 의원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노엘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뒤 다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을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출소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누리꾼들은 2차례나 형을 선고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노엘을 비판했습니다. 노엘은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고 장제원 의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82살의 고령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구속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는데 지 씨는 이번 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의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연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기존 사과를 계승하는 정도의 입장 표명만 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틀 전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한일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가 귀국 전 기자회견에선 좀 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関係当局、外交当局等が今努力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ぜひこの努力を続け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우리 정부가 공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한다고 주변에 말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윤석열 정부라면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장 간 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을 포함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1월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그 결과를 전하며 우리 국내적 분위기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의 사죄나 기금 납부를 놓고 양국 간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의 사과가 담긴 담화나 선언을 계승하는 정도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겠지만 식민 지배를 공식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의 입장을 반복해도 이를 수용하고 피해자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형식의 사과는 지난주 토론회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장 우려하고 반발했던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이 사과를 원하니까 일본이 해줄 수 있는 사과가 뭐냐를 쭉 검토한 이후에 이 정도면 이게 강제동원 사과니까 수용해라라고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들 그리고 국내 여론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건데 현재로선 논란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오늘 국회를 찾아 정부 배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얻은 것 하나 없는 깡통 외교, 빈털터리 외교를 보여줬다면서 피해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외교부의 공개 토론회에는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오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돈만 받으면 될 것이다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외교부. 사과는 아무 필요 없고 오로지 돈만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며 무능한 빈털터리 외교, 깡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사과를 합니까? 돈을 내겠다고 합니까? 뭐 합의문을 씁니까? 아니면 이후에라도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탄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론회를 연 민주당도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입니다. 정부는 이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면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동원은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지금 조율과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번 공청회에서 정부의 안이 이른바 제3자 대위 변제의 안이 공개됐던 것이죠. 제가 아는 것도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본이 최근 군사적 반격 능력 보유까지 공식화했음에도 정부가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1조선인들의 4대에 걸친 애환을 다뤄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LA에서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관련 작품은 2020년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기생충과 2021년 미나리, 지난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이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수상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나 내과 등 일부 과목의 진료를 아예 중단한 병원이 많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천, 전남, 경북입니다. 어떤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결할 방책은 없을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태가 어쩐지부터 보시죠. 정혜인 기자입니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의료원. 신장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투석실은 1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80명에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여기를 이용했었거든요. 투석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각 대학병원에도 요청해서 교수의원이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호흡기내과와 신장내과는 의사가 없어 진료가 중단됐고 순환기내과는 근처 병원에서 매주 하루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필수 인력에서 20명 정도는 부족하다는 게 병원 설명입니다. 어떤 특정 과에는 혼자 전문의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휴가를 가거나 어떤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도 지난달부터 의사가 없어 소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71명으로 전국 평균인 0.79명에 못 미칩니다.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부족하고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지역이 평균 이하입니다.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아예 없고 전국의 공공병원 설치율은 평균 34%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약 22,449명으로 추정되는데 매일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셈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북, 대구 등의 치료 가능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경실련이 이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천, 전남, 경북 지역이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병원 필수 진료 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 사고는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지난해 말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자, 다시 말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추진했다가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접었던 안입니다. 그만큼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의료 공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동네 병원 의사들과 의대생까지 2020년 의사들의 집단 행동.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다가 스케줄이 그것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저 복장이 안 서지겠어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거셌습니다. 잘못된 의사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 방침은 결국 꺾였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자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각해진 만큼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은 또 필수 의료 확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라든가 그런 지금 진로를 꺼리고 있는 과들의 가장 특징이 다 일이 많고 힘들고 이제 3D에 가까운 그런 건데 그거만큼의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의대생을 더 뽑아도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논의 재개 요청이 아직 없었다며 정원 확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인기과라고 하는 비필수 의료 분야로의 집중이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체계 전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가를 올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상당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취약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수가를 올려줘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옳지 않은.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 2년 반 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추락. 추락 직전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도 인도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인도 승객이 창문 밖 포카라의 광경을 보여주고 다른 승객들의 모습도 비춥니다. 이내 영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소리들과 함께 끊깁니다. 사고 이틀째 현장에서 수색 작업도 이어진 가운데 한국인 승객 2명이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주 네팔 대사관 소속 영사가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방문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네팔 항공국이 공개한 외국인 탑승객 명단 15명에 포함된 한국인 2명으로 모두 유씨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40대 유모 상사와 그의 10대 아들로 아버지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나 사고기에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과 경찰의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추락 지점이 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errain is very difficul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ose dead bodies out from the crash sites and crash areas. 현재 시신들은 포카라의 병원에 안치돼 있는데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은 곧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네팔 당국은 밝혔습니다. 포카라 현지에는 냉동 장치가 없어서
장기 체류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사체는 카트만두로 이송해서 정부는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지난주 추위 적응 훈련을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최모일병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일병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가 격리가 풀리고 불과 이틀 뒤에 훈련에 참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은 방역 지침을 따랐다는 설명이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글귀 아래 놓인 젊은 병사의 영정. 유족들이 최모 일병의 영정을 어루만집니다.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된 최일병의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최일병은 강원도 태백의 한 부대에서 추위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않자 함께 있던 동료가 발견해 부대에 알렸습니다. 최일병의 사망 원인은 추위로 인한 동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어도 2,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과 경찰에서 정확한 사망 경위와 병력 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최일병은 전입한 지 2주 만인 지난 2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일주일 격리를 마친 뒤 이틀 만에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격리가 풀렸어도 완치됐다고 확언할 수 없는 만큼 무리한 활동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1주 정도 되면 많이 사멸이 된다는 얘기지만 바이러스가 몸 안에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개개인의 또 차이가 분명히 있고. 군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전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훈련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국방부가 격리 해제 장병에 대해 충분한 회복 여건을 보장하고 문제가 식별되면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지휘관 재량에 맡겨진 터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병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들이 추측성 보도 자제를 원했다고 밝혔던 군은 훈련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결정했고 일병으로 추서됐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셈에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였는데요. 지난 3년 동안 1,2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내 10위 규모의 반도체 장비 업체. 이 업체는 2년 전 여름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메신저로 전달받았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이자 삼성전자 자회사인 셈에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의 최신 도면이었습니다.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장비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품질에 연관되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미세한 불순물까지 제거하면서도 반도체 기판을 덜 손상시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고 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셈에스가 350억 원을 들여 10년 넘게 개발한 초미세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데 개발되자마자 중국으로 불법 유출된 겁니다. 주도한 인물은 6년여 전 셈에스를 퇴사한 뒤 따로 회사를 차린 전 직원 남모 씨. 남 씨는 투자금 38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셈에스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도면을 받아내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확보한 중국 업체는 남 씨에게 세정 장비 한 대당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40억 원을 주고 장비 10대와 관련 기술까지 넘겨받기로 했는데 검찰 수사로 실제 납품은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남 씨와 남 씨의 동업자, 도면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와 중국 업체에 넘겨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업이 오랜 동안 자금, 인력, 시간을 투입하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이 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사실상 그 회복이 어렵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또 다른 기술도 빼돌려 지난 3년간 약 1,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적발된 건수는 112건, 이 중 국가 핵심 기술도 36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5월 윤모 씨는 김 씨의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씨가 등록 임대사업자인 만큼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아예 들지를 않은 거죠. 100% 들어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거를 특이하게도 걸었지만 그 임대인은 들지를 않았고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들었다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요. 김 씨 명의 주택은 이후 세금 미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고 임차인 윤 씨는 스스로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김 씨는 가입 대상 주택 460여 채 가운데 10%인 44채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 씨로 인한 전세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강서구청은 김 씨에게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란 김 씨의 말만 믿으면서 이후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치한 결과가 됐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임대사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가입의 수수료를 75%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가입을 꺼리게 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보증 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집값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보증 한도를 낮춰서 비정상적인 전세 거래를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현지 아크 부대도 방문해서 부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강한 안보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라카 원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함께 섰습니다. 곧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하는 3호기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선 모하메드 대통령의 동생 만수르 총리까지 참석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양국 신뢰의 상징이라며 원전 협력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선 행사에선 원전뿐 아니라 탄소 중립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 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이에 앞서 어젯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아랍어로 아크는 형제라는 뜻. 윤 대통령은 형제 나라인 아랍에미리트가 조국과 마찬가지라 강조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 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962년 수교를 맺은 이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 비판했고 외교부는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까지 두 나라 관계를 다지는 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제2의 중동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려면 어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국에서 지방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전남 고흥군인데요. 얼마 안 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층이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찾기 어렵고 또 마을 살리기 같은 사업도 쉽지가 않아서 노인들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예동마을. 할머니 두 분이 불 꺼진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10명이 넘는 마을 어르신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이제는 농한기에도 2-3명 정도만 찾는 조용한 공간이 됐습니다. 올해 88살인 진금자 할머니가 이 경로당의 막내입니다. 그때는 그 방로 한나씩에서 노인들이 한나씩 이 방 한나씩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가셔 보고 여기 밥 먹는 사람이 없어. 거의 빈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거의 빈 거요. 거의. 고흥군 두원면의 진안마을은 소멸 위험이 큰 고흥군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입니다. 20여 명 정도인 주민 중 절반이 65살 이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민 6명이 노환 등으로 숨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제는 농사일도 외국인 노동자 같은 외부 인력이 도맡아 합니다. 농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도 돼요 좀. 큰 마을은 그런 데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줄어든 고흥의 마을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29세대가 살고 있는 옆마을은 올해 부녀회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43%가 노인인데다 이마저도 숫자가 줄면서 마을 일을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한 겁니다. 기존 주민도 요양원이나 읍내로 거처를 옮기면서 마을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뻔히 없어. 다 죽어보고. 나만 안 놀고 다 죽어보고. 요리병 저분도 사람 안 살아. 저 옥으로는. 요 집만 하나 사는구나. 저 교장집하고. 요즘 또 요양 가버렸어. 고흥군 515개 마을 중 노인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마을은 300여 곳. 지방 군 단위 지역을 가장 먼저 덮친 초고령화는 가장 작은 지역 공동체인 마을 단위부터 잠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울산에서 전북으로 팀을 옮긴 아마노 선수의 이적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마노 저격 발언에 대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전북으로 간 최악의 선수라는 홍명보 감독의 비판에 대해 아마노는 이튿날 전북에 비해 울산의 공식 제안이 늦었다며 반박했습니다. ジョンボクが僕に正式的なオファーをしてくれた次の日のタイミングで本当にショックですし、がっかりしています。 이에 대해 울산은 이례적으로 자료까지 배포하고 구단 사무국까지 나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보다 제안이 늦긴 했지만 연봉을 맞춰주기로 했고 이에 대해 아마노와 합의를 맞춰 11월에 계약서까지 전달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금액과 감독님과 미팅 다 끝나고 아마노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조건을 맞춰서 수용했고 홍 감독도 아마노 저격 발언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전북 김상식 감독은 조규성이 여름까지는 팀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여름까지 잔류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성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전북의 스페인 전지훈련에 동행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는 3월 WBC에 나설 야구대표팀 선수단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유니폼을 공개하고 각오도 새로 다졌습니다. 한국 야구대표 스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신인왕 정철원 선수는 평소처럼 자신감이 넘치고요. 하나도 안 걸려요. 동갑내기 팀 동료 곽빈은 좀 긴장한 것 같죠. 아까 정철원 선수가 들어갈 때 하나도 안 떨린다고. 아 진짜요? 전 좀 떨리는데 처음이어서. 안 떠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비시즌이라 서로 안부를 묻기 바쁜 모습인데 감독님을 빼먹었나요?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대표팀 유니폼도 처음 공개됐고요. 김하성 선수는 일본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야구라는 게 꼴찌가 1등을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선배들이 미국이랑 또 일본을 또 이겼던 그런 기운들을 받아서 저희도 이번에 이길 수 있도록
김현수 선수가 주장으로 나선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소집돼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NBA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두 번째로 3만 8천 득점을 달성했는데요. 환상적인 360도 회전 레이업 보시죠.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추위 상황 전해드리러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남쪽에 따뜻한 공기에 막혀있던 이 찬 공기가 영동지방 폭설이 지난 뒤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톰한 외투를 챙겨 입었지만 지난주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보름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져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7도, 대관령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요. 중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퇴근길 무렵 눈도 살짝 날립니다. 늦은 오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밤 사이는 충청도에도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겠습니다. 이 강추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이어집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이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잠시 회복하지만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져 주말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강추위 속에 도로 곳곳이 현재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추위 대비는 물론 오가는 길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